첼로의 낮은 울림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로를 가득 채웁니다. 무대 위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첼리스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호흡을 내쉽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1악장입니다. 첫 화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홀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춥니다. 그녀의 활이 현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의 언어이고 회한의 고백이며 그리움의 절규입니다. 관객석 앞줄 50대 중반의 부부가 서로의 손을 꽉 쥔 채 그 연주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 윤재혁의 눈가가 붉어지고 아내 한수민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부부는 이 첼리스트에게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홀은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3초, 아니 5초쯤 지난 후에야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첼리스트는 천천히 눈을 뜨고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연아. 28배 나이에 이미 유럽 음악계가 주목하는 천재 첼리스트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평창동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양옥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윤재혁 교수와 그의 아내 한수민입니다. 재혁은 서울예술대학에서 음악이론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수민은 한때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더 이상 피아노 앞에 앉지 않습니다. 재혁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정한석 평론가였습니다. 정한석은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이자 음악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재혁의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재혁 교수님, 저 정한석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독주회를 하나 기획했는데요.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독주회인가요? 유럽에서 활동하는 젊은 첼리스트의 한국 데뷔 무대입니다. 김연아라는 연주자인데 제가 지난해 빈에서 우연히 그녀의 연주를 듣고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교수님, 제가 30년 넘게 음악을 듣고 써왔지만 이런 재능은 정말 처음입니다. 기교도 뛰어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영혼이 느껴지는 연주라고 할까요? 재혁은 친구의 흥분한 목소리에 약간 놀랐습니다. 정한석은 보통 절제된 표현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연주자라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언제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롤입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연주의 전날 제가 김연아 양을 교수님 댁으로 안내하고 싶은데요. 그녀가 한국에서 연습할 공간을 찾고 있거든요. 교수님 댁 2층 방음실을 하루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댁만큼 좋은 연습 공간이 없어서요.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을 수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요즘 수민의 상태는 더욱 예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수민에게 정한석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수민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굳이 우리 집이어야 하나요? 한석이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그리고 하루만이에요. 2층 방음실만 쓰게 하면 되니까. 수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복도 끝 작은 방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금요일 오후 정한석 평론가가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윤 교수 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수민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연아는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듯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댁을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정한석이 중간에서 소개했습니다. 연아 양,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윤재혁 교수님과 한수민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 다 음악을 하셨죠. 교수님은 음악이론 전공이시고 선생님은 피아니스트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행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연아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음악회 포스터들, 악보들이 가득한 책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 그랜드 피아노. 그녀의 시선이 피아노 위에 놓인 액자에 멈췄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작은 첼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네요. 연아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혁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옛날 사진입니다.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자 정한석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그럼 2층 방음실을 안내해 드릴까요? 연아 양, 내일 리허설 전에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재혁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연아는 첼로 케이스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 중간쯤에 방음실 문이 있었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재혁이 방음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껏 연습하셔도 됩니다. 와, 정말 좋은 공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연아는 방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의자와 보면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방음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습실이었습니다. 정한석과 윤 교수 부부가 나간 후 연아는 혼자 방음실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엘가의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완벽했지만 연아의 마음은 복도 끝 그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연아는 무의식적으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대려는 순간 1층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 양, 차 준비했습니다. 연아는 손을 거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집의 1층 거실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재혁의 서재에는 바이올린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음 시설이 잘 된 연습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2층 복도 끝 가장 작은 방만은 다릅니다. 그 방에는 아이용 첼로 한 대가 놓여 있고 벽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낙서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방입니다. 다음 날 토요일 독주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엘가의 협주곡을 연주하는 연아의 모습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윤재혁 부부는 객석 앞줄에 앉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정한석이 연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객석에 음악계 인사들이 많이 왔는데 모두 극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과 수민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아 씨,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재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도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깊이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재혁과 수민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아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훌륭한 연주에 대한 저희의 작은 감사 표시입니다. 연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수민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녁 연아는 윤 교수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첼로 없이 왔습니다. 손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져온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수민이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아는 초콜릿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민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 요리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연아는 오랜만에 맛보는 한국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한식을 자주 먹기 어려워서요. 오스트리아에서 오래 사셨나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빈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음악을 하시나요? 아니요,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세요. 하지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제가 첼로를 배울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연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과 재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저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연아 양, 커피 드시겠습니까? 2층 방음실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일행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음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아는 유럽에서의 생활과 연주 경험을 이야기했고, 재혁은 한국 음악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아의 시선이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그 문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복도 중간에 있습니다. 연아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저절로 복도 끝을 향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복도 끝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방 안이 보였습니다. 연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용 책상과 의자, 벽에 붙어 있는 크레용 낙서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창가에 놓인 작은 첼로였습니다. 연아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 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첼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크기가 작았습니다. 아이용 첼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첼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의자에 앉아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작은 첼로였지만 어떻게든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활을 들어 현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연아 자신도 무슨 곡을 연주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음실에 있던 수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재혁도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 멜로디, 그것은 수민이 24년 전 어린 딸 하은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수민이 직접 작곡한 이 세상에서 오직 그녀와 그 아이만 아는 멜로디였습니다. 수민과 재혁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연아가 작은 첼로로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연주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충격과 그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무단으로 들어와서 연아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연아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아 양, 그 곡은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첼로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마치 제가 옛날에 연주했던 것처럼. 수민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연아 양,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으신가요? 5살 이전의 기억이요. 아니요. 제 기억은 5살 무렵 어머니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떠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재혁과 수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이 방은 24년 전 사라진 딸의 방입니다. 2001년 4월 15일 봄날 오후였습니다. 당시 4살이던 딸 하은이는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아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깐 집에 들어가 물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병을 들고 다시 놀이터로 나왔을 때 하은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네는 텅 비어 있었고 아이의 신발 한 짝만이 모래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재혁은 대학에 휴직계를 냈고 수미는 모든 연주 스케줄을 취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직 하은이를 찾는 것에만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전국의 보육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모든 보육원을 방문했고 경기도, 인천, 그리고 지방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은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은이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신매매 조직의 가능성을 추적했고 불법 입양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면 항상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수미는 매일 밤 하은이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혼자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이의 침대를 따뜻하게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혁은 그런 수민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1년이 지나고 재혁은 어쩔 수 없이 대학으로 복귀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은이를 찾기 위한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건반에 대는 순간 하은이에게 자장가를 쳐주던 기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수민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단 10분이었다고. 누가 알았겠냐고. 하지만 수민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자신을 부르는 하은이의 목소리를 듣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제 그만 잊고 새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둘째를 낳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과 수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5년,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은이의 생일이 되면 수미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재혁은 매주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장가를 연주하는 젊은 첼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정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재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석아, 나 재혁이야. 교수님, 어제 저녁 식사 잘 대접하셨나요? 응.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데. 김연아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오늘 점심때 어떠세요? 두 사람은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혁은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석아, 김연아 씨의 배경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정한석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재혁은 어제 있었던 자장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한석은 가방에서 자료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연아 씨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독주회를 기획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김연아 씨는 1997년생으로 현재 28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진영 씨와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997년생. 하은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진영 씨는 한국 분이시고 음악과는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없다고 하더군요. 진영 씨가 혼자 키우셨습니다. 재혁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연아 씨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연아 씨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면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한석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아 씨는 정규 음악 교육을 받기 전부터 이미 첼로를 다룰 줄 알았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진영 씨 말씀이 연아 씨가 5살 때 처음 첼로를 본 순간부터 악기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예전에 연주했던 것처럼 악기를 다뤘다고 하더군요. 재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도 3살 때부터 첼로를 배웠습니다.
4살 때는 이미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서가 혹시 연아 씨가 어릴 때 특별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들은 적 있어? 정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 딱히 들은 건 없는데요. 아, 하나 있긴 합니다. 연아 씨를 치료해준 언어치료센터 원장님이 있다고 하더군요. 언어치료? 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릴 때 언어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은숙 원장이라는 분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희망언어치료센터라고 강남에 있습니다. 재혁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재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연아 씨에 대해 캐묻는 거야? 아니야. 그냥 음악적 배경이 궁금해서. 재혁은 정한석과 헤어진 후 혼자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서울 강남. 진영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남편 김동욱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고 5살 딸 연아는 총명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연아는 첼로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3살 때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에는 이미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할 정도였습니다. 진영은 전업주부로 연아의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매주 3번씩 연아를 희망언어치료센터 근처의 음악학원에 데려갔습니다. 박은숙 원장은 진영의 친구였고 연아를 무척 아꼈습니다. 진영아, 연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이 아이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될 거야. 박 원장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5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딸이 함께 할머니 댁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진영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8시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욱 씨 부인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진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망했고 연아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사흘 후 연아도 숨을 거뒀습니다. 진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과 딸을 함께 묻었습니다. 진영은 장례식장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연아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첼로가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아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진영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밤낮으로 연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아의 옷을 안고 잠을 잤습니다. 연아의 첼로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영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아의 방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은숙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진영아,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연아도 내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아의 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01년 4월 15일 오후 4시 진영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3달 만에 처음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평창동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진영은 무의식적으로 놀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영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왜 울어? 엄마는 어디 갔어? 아이는 울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도 비슷했고 머리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진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연아야. 진영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몸부림쳤지만 진영은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연아야. 엄마가 왔어. 집에 가자. 진영은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자신의 집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아이를 연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연아야, 내 방이야. 기억나지? 아이는 두려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영은 아이에게 연아의 옷을 입혔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봐, 내 옷이잖아. 진영은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진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영은 아이를 연아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수민이 만든 그 자장가를. 하은이는 그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영은 아이에게 첼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아의 작은 첼로였습니다. 연아야, 내 첼로야. 연주해 볼래? 아이는 첼로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첼로에 다가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간단한 음을 냈습니다. 서툴렀지만 첼로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진영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연아야. 연아가 돌아온 거야. 진영의 머릿속에서 현실과 망상이 뒤섞였습니다. 남편과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진영은 하은이를 자신의 딸 연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첼로에만은 반응했습니다. 진영은 아이에게 매일 첼로를 쳐주었고 아이도 조금씩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야 한다고. 한국에 있으면 언젠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죽은 딸 연아의 사망 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영은 연아의 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영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연아의 첼로도 함께 챙겼습니다. 2001년 6월 진영은 하은이를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오스트리아 빈. 음악의 도시. 연아가 첼로를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곳.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진영은 죽은 딸 연아의 여권을 제시했고 하은이를 연아로 소개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진영은 하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아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 너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될 거야. 하은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01년 여름 빈 공항. 진영과 하은이는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진영의 가방에는 한국에서 챙겨온 돈과 연아의 첼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영은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갈라졌지만 참았습니다. 진영은 하은이를 연아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죽은 딸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딸 연아라고 믿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악몽이었고 연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단지 말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연아야, 괜찮아. 엄마가 너를 치료해 줄게. 다시 말할 수 있을 거야. 진영은 매일 밤 하은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수민이 만든 그 자장가를. 하은이는 그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영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위해 중고 첼로를 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연하의 첼로는 너무 작아졌으니까요. 연하야, 내 새 첼로야. 마음껏 연주해. 하은이는 첼로를 보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첼로는 하은이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매일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진영은 하은이에게 첼로 레슨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진영은 밤일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만 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영은 한인 음악도에게 부탁해서 하은이에게 레슨을 받게 했습니다. 한 달에 100유로. 진영의 한 달 수입이 800유로였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는 첼로를 배우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은이가 자신을 보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진영은 하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연아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진영은 이 아이가 진짜 자신의 딸 연아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지 기억을 잃었을 뿐이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첼로 실력도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진영은 한인 음악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하은이의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만 받는다면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진영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은이의 재능을 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진영은 작은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진영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하은이의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좋은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더 좋은 첼로를 샀습니다. 콩쿠르에 출전시켰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10살이 되었고 빈 시립음악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진영은 그날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아야, 너는 엄마의 꿈이야. 너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될 거야.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진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은이에게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오직 연아만 있었습니다. 죽은 딸을 대신해 살아가는 아이. 진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빈에서 주목받는 젊은 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진영은 여전히 한식당을 운영하며 하은이를 지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김연아라는 이름으로 유럽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진영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부르텄고 허리는 굽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연아야, 너를 봐.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진영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딸이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박은숙 원장이 진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박 원장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딸 연아는 박 원장이 무척 아끼던 아이였습니다. 2001년 1월 박 원장은 진영으로부터 비보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딸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진영을 보았습니다. 진영아, 정신 차려. 내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은 관, 5살 연하의 관이었습니다. 장례 후 박 원장은 여러 번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은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01년 6월쯤 박 원장은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집은 팔린 상태였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진영이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박 원장은 진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박 원장은 우연히 진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연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박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아가 살아있었나? 하지만 분명히 장례식을 치렀는데. 박 원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영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원장은 가끔 진영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연아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진영이 정신이 나가서 다른 아이를 연아라고 믿고 있는 걸까? 2025년 박 원장은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김연아의 한국 독주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2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 원장은 계산해 보았습니다. 진영의 딸 연아가 살아있다면 지금 28살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죽었습니다. 박 원장은 직접 장례식에 참석했으니까요. 그럼 저 아이는 누구지? 진영이 다른 아이를 입양했나? 아니면. 박 원장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원장은 윤재혁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재혁과 수미는 강남에 있는 희망언어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은숙 원장은 이제 60대 중반이 된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혁 교수와 한수민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은 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전화로 진영 씨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24년 전에 4살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연아라는 첼리스트를 만났는데 혹시 그 아이가 저희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연아요? 진영이가 키운 그 아이요? 네. 정평론가님께서 진영 씨가 원장님과 아는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영이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진영이의 딸 연아를 잘 알았죠. 진영 씨의 딸이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네. 진영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연아였어요. 정말 총명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죠. 특히 첼로를 정말 잘 켰어요. 3살 때부터 배웠는데 5살 때는 이미 작은 공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재혁과 수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2001년 1월 진영이의 남편과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어요. 작은 관을 보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진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도 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딸 연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원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진영이가 다른 아이를 입양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똑같이 연하더군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연하는 죽었는데 혹시 진영 씨가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나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영이는 장례식 때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동시에 잃었으니까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진영이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영 씨가 지금 키우고 있는 연하는 제 생각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영이가 어딘가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죽은 딸 연하라고 믿고 키운 거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요. 재혁과 수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영 씨는 우리 딸을 유괴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진영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큰 상실을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진영이는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유괴를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하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그 아이가 교수님 부부의 딸인지요. 센터를 나온 후 재혁과 수민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아 씨에게 어떻게 말하죠? 말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착각한 거라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몰래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연아 씨가 우리 집에서 사용한 컵이나 머리카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아가 앉았던 방음실의 의자를 살펴보니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수집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재혁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재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수야, 친자 확인 검사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이어야 해. 급한 거라면 3일 안에 결과를 낼 수 있어. 재혁은 연아의 머리카락과 자신, 수민의 샘플을 건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재혁과 수민에게는 3년처럼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아, 결과 나왔어.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어? 1시간 후 재혁과 수민은 김진수 교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재혁아, 수민 씨, 결과입니다. 재혁과 수민은 동시에 결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모녀관계 확률 99.99%, 결과지가 재혁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수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재혁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은아, 우리 하은아. 재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 동안 찾아 헤맨 딸. 그 아이가 살아있었고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재혁아, 축하한다. 너희 딸을 찾았구나.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재혁과 수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진영 씨와 통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진실을 들어야 해요. 재혁은 정한석에게서 받아둔 진영의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오스트리아 번호였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 씨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국에서 윤재혁이라고 합니다. 연아, 김연아 씨에 관한 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영 씨, 저희 부부는 24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아 씨가 혹시 저희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아 씨는 저희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 씨? 한참 후에야 진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언제 만나면 될까요? 최대한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연아 씨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씨와 먼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연아 씨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 후 인천공항. 재혁과 수미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진영을 기다렸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고 진영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세 사람은 윤 교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영 씨, 저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연아를, 우리 딸을 만나게 되셨는지. 진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월, 저는 남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연아였습니다. 5살이었고 첼로를 정말 잘 켰습니다.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딸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옷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그날 오후에 저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놀이터에 가보니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없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딸 연아인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재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괴하셨다는 거군요. 네. 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범죄자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정말로 그 아이가 제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고 첼로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제 딸처럼요. 그래서 제 죽은 딸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연아라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죽은 딸의 여권을 사용해서요.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영 씨, 진영 씨는 우리 딸을 유괴한 겁니다. 24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연아를, 하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이요? 재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유괴를 정당화합니까? 당신은 우리 딸에게서 가족을 빼앗았어요. 우리에게서 딸을 빼앗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연아는, 하은이는 제가 발견했을 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저는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첼로에만 반응하는 걸 보고 첼로를 가르쳤습니다. 진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연아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연아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연아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건 제 헌신 덕분입니다. 수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쩌라는 겁니까? 당신이 헌신했으니 유괴가 용서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연아에게만은 말해주세요. 제가 연아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재혁과 수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수민이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명백한 유괴 사건이에요. 하지만 재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24년 동안 하은이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연아입니다. 연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다음 날 윤 교수 댁 거실, 재혁, 수민, 그리고 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곧 연아가 올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아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부르셨다고. 연아는 거실로 들어와 진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연아야, 앉아라. 진영의 목소리는 무겁게 떨렸습니다. 연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 봉투 하나를 꺼내 연아 앞에 놓았습니다. 연아 씨, 이걸 먼저 보세요. 연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모녀관계 확률 99.99%. 연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연아 씨,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딸입니다. 24년 전 잃어버린 우리 딸 윤하은이 맞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연아야, 너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연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진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딸을 잃은 것,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놀이터에서 연아를 발견한 것, 죽은 딸로 착각하고 유괴한 것, 오스트리아로 도망간 것. 연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연아야, 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우리는 빈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연아야, 그건 다 사실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는 널 유괴했어. 연아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유괴요? 어머니가 절 미안해, 연아야.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서 너를 내 죽은 딸로 착각했어. 연아는 진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24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제 진짜 이름도, 제 진짜 가족도 모르고. 연아야.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연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절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고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죽은 딸을 대신할 인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연아야, 그건 아니야. 맞아요. 저는 어머니의 죽은 딸이 아니에요. 저는 김연아도 아니고 윤하은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예요? 연아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혁과 수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저를 어떻게 잃어버리셨어요? 물 가지러 간다고 10분 자리를 비우시면 어떡해요? 연아야, 미안해. 수민이 다가가려 했지만 연아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 싫어요. 어머니도 당신들도 다 싫어요. 연아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연아야. 세 사람이 동시에 불렀지만 연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진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수민도 소파에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4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그 딸은 그들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연아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아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영이었습니다. 연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 교수 부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모든 전화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연아는 서울 외곽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SNS도 삭제했습니다.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김연아인가, 윤하은인가, 아니면 진영의 죽은 딸 연아인가? 연아는 첼로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첼로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재능도, 노력도, 성취도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윤 교수 댁. 재혁과 수민은 매일 연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한석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도 연아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진영은 근처 호텔에 머물며 역시 연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과 수민은 진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진영 씨.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한 유괴입니다. 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십시오. 저는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수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24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딸은 말도 못하는 아이가 되어
낯선 곳에서 자랐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딸을 데려갔어요?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우리 딸은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결됩니까? 수민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우리 24년을 돌려주세요. 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재혁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여보. 수민이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화하세요.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요. 하지만 재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하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육원에서 말 못하는 아이로 자랐을까요? 그건 수민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혁과 수민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진영을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 여보, 우리 박 원장님을 다시 만나봅시다. 수민이 제안했습니다. 왜요? 진영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딸을 위해 헌신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한 건지. 다음 날 재혁과 수민은 다시 박은숙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진영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영이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과 딸을 잃었을 때 저는 정말 걱정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유괴한 건가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진영이는 당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자기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영이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요? 네. 몇 년 전에 진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요. 그때 진영이가 말했어요. 은수가 연아가 빈 음악학교에 합격했어. 정말 행복해.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영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박 원장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진영이가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재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숙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써. 은수가 잘 지내지? 나도 이곳 오스트리아에서 잘 지내고 있어. 연아도 잘 크고 있고, 이제 15살이야. 연아는 빈 음악학교에서 첼로를 배우고 있고, 다행히 이곳 선생님들이 연아의 천재성을 알아봐 주시네. 난 여전히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단다. 힘들지만 연아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행복해. 은수가 나는 가끔 꿈을 꿔. 내 딸 연아가 나타나는 꿈을. 그리고 깨어나면 울고 또 울고. 내가 정말로 딸을 잃었었다는 걸 깨닫게 돼.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딸 그 연아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사랑할 거야.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바칠 거야. 은수가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어. 오스트리아에서 진영이가. 재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영 씨는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 아이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네.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영이는 어느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해버렸죠. 그래서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재혁과 수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진영 씨를 신고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하은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재혁과 수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영을 호텔로 불렀습니다. 진영 씨, 재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수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유괴한 것을요.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지켜준 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헌신 덕분에 우리 딸은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함께 연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아에게 우리 세 사람 모두가 연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연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재혁과 수민 그리고 진영은 매일 연아를 찾아다녔습니다. 호텔을 수소문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한석도 연아를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아의 예정된 공연들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음악계는 김연아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놀라워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한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연아 씨가 공항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제주도행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재혁과 수미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넓었고 연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9개월, 1년. 2026년 가을,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시골 마을.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방과 후 첼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김연아였습니다. 연아는 1년 전 제주도로 왔습니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주 3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연아를 좋아했습니다. 연아는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첼로를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잘 치시는데 왜 여기 계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가 좋아서야.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아는 1년 동안 윤 교수 부부에게도 진영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장가.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첼로 수업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역 뉴스에서 취재를 하고 싶대요.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 학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연아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주 MBC 지역 뉴스팀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연아와 아이들의 수업을 촬영했습니다. 연아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작은 학교에 오시게 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연주 실력이 정말 뛰어나신데 혹시 전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뉴스는 일주일 후에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시골 학교의 천재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는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윤교수 댁. 재혁은 노트북으로 제주도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연아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재혁은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튜브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골 학교의 천재 첼리스트. 재혁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여성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수민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봐요. 화면 속에서 연아가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은아. 수민은 화면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을 찾았어요. 재혁은 즉시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영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며 연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영 씨, 연아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연아. 연아는 그들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시 거부할까?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연아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집을 아니? 네. 저기 언덕 위 작은 집이에요. 세 사람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언덕을 올라가니 원룸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재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아 씨?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첼로 케이스를 들고. 연아였습니다. 연아는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첼로 케이스를 들고 있는 모습이 고단해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혼자 연주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연아는 자주 바닷가로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첼로를 켰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연주였지만 그것이 연아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원룸 건물이 가까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혁, 수민, 그리고 진영이었습니다. 연아는 뒤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먼저 연아를 발견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혁과 진영도 일어났습니다. 연아 씨. 수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얼굴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얼굴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뉴스를 봤어. 제주 MBC 뉴스?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야. 진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연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연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왜요?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 딸이니까.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딸이요? 연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딸이 아니에요. 저는 김연아도 아니고 윤하은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진영이 말했습니다. 너는 연아야. 김연아이자 윤하은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딸이야.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연아는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연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아 씨,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아요. 연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길게는 안 돼요. 네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씨, 우리는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 씨를 경찰에 신고할지 용서할지. 연아는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저를 유괴했잖아요. 당신들의 딸을. 알고 있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게 되었어요. 진영 씨가 없었다면 당신이 어떻게 됐을지를요. 수민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박 원장이 보여줬던 진영의 편지였습니다. 박 원장이 재혁에게 복사본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연아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이 박 원장에게 보낸 편지. 연아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이 담긴 편지. 편지를 다 읽은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진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응, 엄마는 알았어. 몇 년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깨달았지.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저를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못 보냈어. 이미 너무 사랑해버렸으니까. 너는 내 생명이었어, 연아야.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너의 진짜 부모에게서 너를 빼앗았고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건 엄마의 죄야. 엄마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엄마가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하루 16시간씩 일한 것도, 손이 터지고 갈라진 것도 다 기쁘게 견뎠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 연아는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연아 씨, 우리도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단 10분 우리의 방심 때문에 당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비록 24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연하야. 진영이 말했습니다. 너는 김연아이자 윤하은이야. 두 이름 모두 너의 이름이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재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연하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요. 저 혼자서요. 알았어.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릴게. 여기 제주도에 머물면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정말요? 물론이지. 우리는 24년을 기다렸어.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 사람은 연하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혼자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매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닷가로 가서 첼로를 켰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누구인가? 김연아인가? 윤하은인가? 진영의 딸인가? 윤 교수 부부의 딸인가? 고민할수록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모두였습니다. 김연아이자 윤하은이었고 진영의 딸이자 윤 교수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건 세 사람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윤 교수 부부는 딸을 잃었고 진영은 남편과 딸을 잃었고 연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연하를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것.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연하는 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학교 운동장으로 오세요. 다음 날 재혁, 수민, 진영은 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연하가 첼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연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연하야, 앉으세요. 제가 연주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세 사람은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주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의자에 앉아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수민이 24년 전에 만든 그 자장가. 연하가 처음 윤 교수 댁에서 연주했던 그 곡. 하지만 이번 연주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에 화음이 더해졌습니다. 변주가 펼쳐졌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분노와 용서, 상실과 회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영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10분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화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연아로 살고 싶어요. 24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았고 이 이름이 제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연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윤하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세 분 모두의 딸이고 싶어요. 진영이 일어나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야,
정말이니? 네, 어머니. 어머니가 하신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건 진짜였잖아요. 그 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진영은 연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민과 재혁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햇살 아래서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한 달 후 연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 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집을 구했습니다.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윤 교수 댁을 방문했습니다. 수민과 저녁을 먹고 재혁과 음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층 작은 방에 있는 작은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진영은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한식당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연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3달 후 연하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예술이전당에서 특별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수민, 재혁, 그리고 특별히 한국을 방문한 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은 자장가였습니다. 연하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제목은 새 가족의 화음이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세 개의 선율이 얽히고 풀렸습니다.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벽한 화음으로 끝났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연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네 사람은 함께했습니다. 연하야,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수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곡은 어머니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조금 변주를 한 것뿐이에요. 연하는 이제 수민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연하야,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진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27년 봄 윤교수 댁 거실.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민, 재혁, 연하,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진영이 함께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수민과 진영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여인이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영 씨,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만든 잡채도 정말 훌륭해요.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재혁이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수민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첼로를 들었습니다. 뭘 연주할까? 자장가요. 연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완벽한 화음을 이뤘습니다. 진영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연하가 말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기다려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수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받아들여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야. 재혁이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사랑으로, 음악으로 연결된 가족. 진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연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복잡했습니다. 상실과 혼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자신은 김연아이자 윤하은이었습니다. 진영의 딸이자 윤 교수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음악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사랑이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